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도 내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교회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 목회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2025년의 하반기로 달려가면서 교계의 각종 트렌드 분석서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래목회 포럼이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와 목회 계획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정기 포럼에서는 내년의 한국교회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를 목회 계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 뜻 가운데 목회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민이 많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을 잘 잡아야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최윤식 박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느리고 보수적인 교회 안의 트렌드와 빠르게 변하는 교회 밖의 트렌드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교회의 형식은 교회 안 트렌드를 따라야 하지만 전도와 선교에는 밖의 트렌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야기되는 인구 변화 트렌드에 따라 목회의 축을 50세에서 74세인 신중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60대는요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지금 청년 없다고 난리잖아요. 청년이 막 곳곳에 들어가서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역동적으로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저 그룹이 50대, 60대가 역동적 그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강의후에는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가 논찬을 전했습니다. 이규호 목사는 신중년이 목회의 핵심 축임에 공감하면서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된 대응 방안을 목회 현장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궁극적인 목표는 트렌디한 교회가 아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진단은 탁월하고 처방은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저에게 거의 100%에 가까운 공감이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본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는 미래목회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 일어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총평을 전했습니다. 제가 60대 후반인데 우리 최윤식 목사님 말에 의하니까 내가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기를 얻고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의 정답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교회가 새로 일어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목회 트렌드. 변화의 속도가 다른 교회 안팎의 트렌드를 목회 현장에 잘 구사해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2025 W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본행사를 앞두고 지난 23일 사랑의 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서울총회 기백총괄 주연종 목사는 WA 총회 기간 함께 진행되는 세계복음화 제자훈련과 제4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연합 산상부흥 집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WA 총회 취지와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WA 사무엘 치양 부사무총장은 WA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며 서울총회가 온 세계교회의 연합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WA 서울총회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약 7천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27일부터 5일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방 선교방송 TWR이 지난 21일 분당 가나안교회에서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TWR은 1995년에 설립된 초교파 미디어 선교단체로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의 기도와 화성새중앙교회 김창년 목사의 설교, 시와 그림 김정선 목사의 축하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배 후에는 연극과 탈북민의 간증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TWR은 땅속에 파묻어 숨겨둔 라디오로 방송을 듣다 보위부에 끌려간 북한 주민들이 많다면서 단 한 명이라도 듣는 이가 있다면 이 선교 방송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TWR은 2025년 한 해 동안 1,100대의 라디오를 북한에 보급했고 하루 평균 4시간의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안전 확인이 안 되는 우리나라 국민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구금된 사람들을 전원 송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64명이 지난 17일에 송환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쎄요, 캄보디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글쎄요, 요즘이 정말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2017년 중국 정부의 반부패 단속과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제 마카오 등지에 있던 중국의 카지노 자본과 또 범죄 조직들이 그 활동 거점을 캄보디아로 옮겨지면서 그 캄보디아 내에 범죄 단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이후에 중국의 상업회를 비롯한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카지노와 경제특구를 근거지로 해서 납치, 임신매매, 강금,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단순히 납치 행각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가혹한 고문을 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이제 범죄 단속에 대해 좀 미온적 태도를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범죄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문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최근에 그 범죄 활동이 좀 확대되고 또 잔혹해지면서 이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안타까운 건 해외 취업이라는 이야기 듣고 떠난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국내 취업률과도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20대 청년들이 이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이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제 고수익을 내세우는 이런 그 취업 알선이라든가 투자 리딩방 또 온라인 플랫폼 등에 이제 쉽게 유혹되는 데 있습니다. 예. 근데 범죄 조직들은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궁핍과 불안을 이용해서 일종의 취업 및 투자 사기로 20대 청년들을 해외로 끌어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인이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 표적이 된 이유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예. 또 해외 취업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주 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단지 내에 한국인 또 조직원들이 있어서 이들도 쉽게 포섭할 수 있고 또 이들에게 신속한 통제와 또 착취가 가능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어떤 간절함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례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취업 사기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먼저 대표적으로는 네.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현지 부패한 권력과 경찰의 비호 아래서 활동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기 쉽고 이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경제 취약층 20대 청년들이 이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취업 알선에 쉽게 현혹되고 있고 또 이들이 온라인이나 해외 플랫폼에 쉽게 노출되거나 친숙하기 때문에 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현실입니다. 네네. 또한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 이들이 한국인 조직원들이 주로 고향이나 대학 친구들과 같은 긴밀한 친밀한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단속하기 어려운 또 실정이기도 합니다. 예. 우려스러운 건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자가 많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해 왔었는지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현행법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먼저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네. 대한민국에는 재외 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 예. 재외 국민이 해외에서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환자 문제, 실종, 위난 사항 등에 처했을 때 정부가 법률적으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재외 공관장이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교부 장관은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또 주재국에 긴급 구조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여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서도 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외교부에서 대사관 및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또 파견을 했고요. 또 피해자 구출과 보호 활동에 즉각 착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재외국민 영사 조력법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비협조와 미온적 대응으로 구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또 비판도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게 일종의 약간 그 국회에서 논의가 네. 있었던 과정인데 이게 또 태국 등 동남아 또 현지 또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 내용이 전파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좀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또 국회 일각의 또 정치인들이 또 대한민국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범죄 조직 안에 있는 국민들을 구출해 오는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면 유엔 헌장에는 네. 이제 국제관계에서 회원국 간의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보리 결의하거나 아니면 자유권 발동을 위해서만 무력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양측에 해당되지 않아서 네. 국제법적으로는 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5조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또 침략적 전쟁을 좀 부인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주권국인 국가에 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제 국토방위 의무 수행으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이 해외 국가에 있는 또 주권 국가에 있는 범죄적 소탕을 위해서 주권국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예.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취업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경각심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일확천금 또한 없습니다. 네. 말도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취업 제한이 있다면 이는 대부분 취업 사기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거나 할 경우에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잃어버려서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법 제3조에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 범죄 행위도 국내에 송환되어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할 때는 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영원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범죄로 인한 수익금 등은 이제 몰수 또는 추징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취득한 수익도 몰수돼서 국고로 기속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범죄에 가담돼서 얻는 수익도 본인이 향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대 50년까지 징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검사가 또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돼서 활동했다고 본다면 범죄 단체 가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에 의해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범죄 조직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 사안을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좀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좀 이런 사태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번 사건의 좀 특수성은 이
피해자가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취업이 어렵고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수익에 대한 유혹 또 범죄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런 행위에 연루된다면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신앙인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 또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에 좀 연루돼서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이 돌아온 탕자 비유처럼 다시 그 생활을 청산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원래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 공동체가 좀 도움을 줄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출되어 대한민국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사태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캄보디아 사건처럼 불법과 악행으로 이익을 채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 혼란한 시기를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줄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차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